내가 종교처럼 숭앙하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둘러싼 논란이 요금 인상에서 특혜 시비로 번지고 있습니다. 3조가 넘는 사업비 대부분이 국가와 서울시 예산이고 민간 자금은 15%에 불과한데도 지난 2005년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는 민간의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고수익 보장 계약까지 체결해 매년 수백억 원을 퍼주고 있습니다. 9호선에는 호주 투기 자본이 대주주로 들어와 막대한 이자를 챙겨가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외국 투기 자본의 이자놀이에 세금을 쏟아붓는 꼴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서울 강남과 김포공항을 바로 잇는 황금 노선입니다. 하루 15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 최초의 민자 지하철이기도 합니다. 민자 사업장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민자 사업은 뭐냐면 서울에 하는 민자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그런 승객 수를 다 채우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개통 3년,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한 운임으로 시민에 발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독 9호선만 요금을 500원씩이나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0%가량의 요금 인상입니다. 100원도 아니고 갑자기 50%를 올리는 거잖아요. 1,050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황당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부담이 확 되죠. 근데 뭐 많이 오른다고 그래서 좀 심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 올리니까.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건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개통 당시에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900원의 요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서울시 지하철과 똑같은 요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9호선은 다른 지하철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일반 1호선부터 8호선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요금을 정해요. 저희는 민간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장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미 해마다 받아야 될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다 해마다의 요금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올해 받아야 될 요금이 1,850원이에요. 지난 2005년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맺은 실시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에 의하면 요금을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운임에 대한 자율결정권을 줬어요. 도시철도법 15조에 보면 운임 결정에 관한 이 권한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그 운임 결정은 이 운영사가 한다. 단서 조항이 뭐냐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운임요금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 법에 그렇게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명박 시장 시절에 맺었던 실시협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전 시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으로부터 이 요금의 자율결정을 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이렇게 요금 인상을 못하게 하느냐, 서울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하철 9호선 사업은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 서울시는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현대로템 컨소시엄과 지하철 9호선 민간투자사업 협정을 맺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하철 기준요금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최초의 기준요금은 700원.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계약을 맺을 시에는 1,000원으로 43%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메트로 고선 측이 대폭적인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 셈입니다. 우선 협상자를 선정 당시에는 제안한 내용이 요금이 700원이었습니다. 기본 운임이. 그러다가 갑자기 이명박 시장이 계셨던 2005년도 계약서 도장을 찍을 때 왜 갑자기 45% 정도 높이 사업자 제안하는 요금보다 더 높이 해서 기본 요금을 1,000원으로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서 해명이 전혀 없는 거죠. 700원 사업 제한서엔 700원이 돼 있었는데 예. 왜 1,000원으로 협약을 했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700원이지만은 실제적인 거는 뒤에 뭔가 굉장히 많은 거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적자 보존, 그다음에 뭐 출자금에 대한 보증, 하여튼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것만 한 그 정도인데 한 4-5가지 이상 갖다가 저희들한테 현금으로 갖다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700원 갖고 운영이 안 되니까 네. 그 안에 돈을 수천억을 갖다 별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어요. 네. 일단 그래서 700원은 표면에 나타나고 뒤에 이제 보조금 자체는 더 한 거기 때문에. 서울시는 지하철 고선 측에 매년 8.9%의 수익률도 약속했습니다. 보통 민자 사업에서는 지자체 등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우이 경전철의 경우 5%, 수석 호평 민자 도로의 경우 6.26%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는 다른 민자 사업에 비해 3%가량 높은 수익률을 지하철 메트로 고선 측에 약속한 것입니다. 2005년 당시에 이제 합의한 내용 중에 협약 내용에 좀 부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수익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지하철 9호선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8.9%로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통상적인 민간 투자 사업의 수익률 보장 부분보다는 과도한 보장이다 하는 부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후 수익률 8.9%를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건 이 사람들은 경영 개선 노력을 별로 할 필요도 없는 게 되는 거고요.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시킨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은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수익은 보장되니까. 서울시는 메트로 고선에 지난 3년 동안 약 7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협약서상 통행운임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 경우 그 차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이른바 최소 운임 수입 보장 조항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메트로 고선 주식회사의 약속된 수입의 90%를 보장해 줬습니다. 서울시가 수백억 원대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또 강남을 통과하는 황금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500원씩이나 올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는 이제 작년 말로 완전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계속 방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운영 자체, 지하철 운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는. 지난해 경우 서울시는 메트로 고선 주식회사에 32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의 단기순 손실은 466억 원. 문제는 순수하게 지하철 운영을 하면서 낸 손실은 26억 원에 불과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으로 461억 원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자는 주로 누가 받아갔을까? 메트로 9호선의 2대 주주인 맥쿼리 한국인트라2 융자회사, 3대 주주인 신한은행 등입니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는 자신의 대주주인 금융회사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리고 서울시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갚아주고 있는 꼴입니다. 지방채라든지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 본다면 과연 민간 자본 그렇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까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지하철 9호선 건설에 투입된 정부와 서울시 예산은 2조 원 이상, 민간 투자자 자본은 6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달된 민간 자본 가운데 5천억 원은 시중금리에 비해서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자본이었습니다. 굳이 이자가 높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시스템을 다 만드는 데 들어갔던 비용은
3조 4천억쯤 되고요. 그중에 민자 사업자가 순수한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넣은 것은 7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 틀렸습니다. 상당 부분 재정 지원, 조금 민간 자본 투입 사업 이렇게 바꿔야죠. 날로 다 먹어버립니다. 싹 다. 15%를 투입해놓고는 투입해놓고 전체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다 가져갑니다. 밑빠진 독처럼 되어버린 지하철 9호선. 박원순 시장 체제의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그 책임관계, 사실관계는 모든 시민에게 다 공개한 뒤에 결정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우선은 그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실조사를 정밀히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그 협약이 이루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자료 분석을 정밀히 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한 또 협의 개정 요구를 좀 할 것이고요. 채권 중에는 발행 기업이 도산할 경우 투자자가 변제받기 어려운 후순위 채권이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맥쿼리에게는 무엇보다 안전한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맥쿼리는 사업 자체가 세금으로 사실상 보증되는 민자사업 후순위 채권에 투자해 이자 수익으로 2년간 3천억 원 넘게 챙겨갔습니다. 탈세 의혹도 나오지만 국세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켜 세운 맥쿼리. 대통령 조카가 관계사 대표였던 맥쿼리.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혈세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 자본이 투입된 도로와 터널, 지하철 운영 사업 등에서도 이익이 나면 대주주는 배당을 통해 수익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주주는 자신들이 투자한 민자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 형태로 수익금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가 이자를 높게 책정하면 대부분의 수익을 배당이 아닌 이자로 챙겨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국내 대부분의 민자 사업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른바 고금리 후순위 대출입니다. 대주주가 자신들이 투자한 민자 사업장의 15%에서 많게는 20%까지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수익을 챙기는 행태입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대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 보장해준 자체는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시가 힘들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했다면 5%도 안 됐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왜냐하면 부도날 가능성이 전혀 때문에 서울시가 부도나면 국가 부도날 상황이기 때문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보다 서너 배 높은 그런 그 후순위채 이자율을 부담하면서까지 그걸 사업 승인해줬던 그런 과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죠. 누가 봐도. 최근 적자를 메우겠다며 요금 500원을 인상하겠다고 나선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메트로 9호선은 지난 2008년 2대 주주인 맥쿼리 인프라 등 5개 투자자로부터 후순위 대출 형식으로 모두 668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율은 시중 금리보다 두세 배 높은 연 15%였습니다. 메트로 9호선 측이 맥쿼리 인프라와 신한은행 등 5개 주주에게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매년 100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융기법이 민자 사업체가 납부하는 법인세 규모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민자 사업체가 주주회사들의 고율의 이자를 내게 되면 막대한 이자 비용으로 인해 순이익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익의 22%를 내야 하는 법인세도 그만큼 줄게 됩니다. 만약 이자 비용 때문에 장부상 적자가 나면 법인세는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대주주들이 막대한 이자 수입을 챙기면서도 법인세는 대폭 줄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재무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피해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과도한 수익률과 과도한 그 금융 비용의 보장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9호선 사업에 대한 그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전국적으로는 그 시민의 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 민자 사업에 큰 손으로 통하는 맥쿼리 인프라는 전국 14개 민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모두 대출을 해줬습니다. 우면산 터널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등 3곳의 후순위 채권 이자율은 무려 연 20%에 달합니다.
또 대구 동부 4차 순환도로 17%,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13.9% 등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1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쿼리 인프라가 지난 2년 동안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이자율에 더 높은 이자를 쳐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따져보면 다 보면 여기에 투자한 자기네 계열사 은행으로부터 또 이걸 빌려와서 투자자들의 이 이자 비용을 더 얹혀줘서 또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또 해먹는 거죠. 지난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은 호주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특별기한에서 맥쿼리의 지속적 성장과 한국에 대한 투자를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의 라디오 연설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호주 순방 중에 세계적인 금융회사이자 호주 최대 그룹인 맥쿼리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좋은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KBS 탐사보도팀이 고금리 대출에 감춰져 있던 맥쿼리의 금융기법을 폭로했습니다. 맥쿼리는 한국에선 은행보단 민자 사업, 그러니까 도로, 교량, 터널에 투자하는 회사로 이름나 있다. 맥쿼리는 인천공항을 갈 때마다 이용하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마산과 창원을 잇는 마창대교, 광주의 외곽순환고속도로, 곧 개통할 서울지하철 9호선 등의 적게는 수십 %에서 많게는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KBS 탐사보도팀은 지난 100일 동안 대한민국 민자 사업과 맥쿼리의 영업 비법에 대해 취재했다. 2009년 당시 KBS 탐사보도팀은 고이자율의 대출 수법 등을 통한 법인세 축소 의혹 등 맥쿼리의 미심쩍은 자금 구조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국세청과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해 조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검토 결과 세법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자 이번엔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지난해 봄, 감사원은 맥쿼리를 비롯해 민자사업 문제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감사를 통해 민자사업 투자자가 자본금을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해 민자사업의 수익을 축소하는 것을 신종금융기법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맥쿼리 인프라 등이 이를 이용해 추가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도 국세청 등 주무관청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에서 시가라는 것이 있는데 애매하다. 시행령이 있지만 자기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거 특별하게 이자를 높이 인정할 것도 없고 정부가 다 보장해 주는데.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탈세 의심이 되니까 조사해가지고 좀 더 채해라 이런 의미도 간 거죠. 감사원은 특히 법인세 탈세라는 표현까지 명시하며 관련 세액을 추징하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세청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에 통보할 때 뭐라고 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하셨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탈세 여부를 조사해라. 우리가 보니까 현재는 그게 그렇게 바닥에 빼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탈세는 세금도 다 보전해 줬거든요. 네네. 세금 몇 것까지 계산해서 주는데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일이 봐서 우리 말이 맞다면 행해라 이런 의미죠.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국세청은 감사원의 통보를 받은 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통제 받았습니다. 급하신데 가셨나요? 아니면 아니, 잠깐 자리 비웠는데요. 아, 그래요? 언제쯤 통화 가능하실까요? 화장실 가셨는가 그러냐?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제가 한 5분 있다 전화를 다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릴까요? 전화번호 일단 남기시고요. 혹시나 저도 전화를 땡겨받아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네. 메모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관련해 가지고 예. 지난해 감사원에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다고. 잠깐 안 계시는데요. 아까도 화장실 가셨다고 그랬던데 어디 멀리 나가셨나요? 아직 안 오셔가지고 제가 전화 그래요? 받았는데요. 예. 서 기관님 계신가요? 아, 서기관님 출장 가셨는데요. 출장이요? 네. 제가 지금 오전 9시부터 전화를 드렸는데 계속 화장실 가셨다 그러고 한 네. 5번째 지금 전화를 제가 지금 계속 통화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관도 지금 이걸 확인을 못 해준다 그러고. 예. 예, 그래서요. 대변인실 쪽에서는 얘기 안 해주나요? 대변인 쪽에 전화했습니다. 이쪽에서 통화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뭐 아는 바가 없는데요. 맥쿼리 인프라는 4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혜를 받은 적이 없고 고금리 후순위 채권도 절차와 법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일 뿐 과도한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2차례 받았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설립된 자산운용회사로서 네. 주어진 법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산 운용을 하고 네. 또 실제로 또 민자시설 자체가 공공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도 저희들은 당연히 살펴봐야 될 거고 네. 또 한프로 펀드의 투자자의 어떤 이익도 좀 봐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가능만 하다면은 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엔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민간 자본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리채의 버금가는 이자 수익 챙기기와 법인세 축소 기법이 활개치고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국세청과 주무부처가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까지 무시하는 것은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인색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식당 아줌마로 불립니다. 호칭의 친숙함 이면에는 주인과 손님이 부리는 사람 정도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일해온 식당에서 갑자기 쫓겨난 식당 아줌마들이 100일 넘게 싸움을 벌여 일터를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높은 분들이 바꾸는 줄 알았다던 식당 아줌마.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싸우고 연대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노동자 송영옥 씨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으니까요. 꼭 무슨 결실이 있겠죠. 그냥은 안 나갑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이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목에다가 요렇게 걸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갈 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축하드리고요. 아, 예, 진짜 아주 속이 다 시원해요. 아, 그럼 며칠 만에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얻으신 거죠? 천막농성 108일째, 정거농성 8일째. 처음부터 식당이라 다른 일은 안 해보셨어요? 네, 그것만 했어요. 생활비 반찬값 좀 보태고 애들이 알바하지 않고 내가 용돈을 좀 대줄까 해가지고. 대학 들어가니까요, 돈이 풍풍 들어가잖아요. 많은 지금 주부들이 뭐 푼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식당에서도 일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식당 일이 이른바 막일이잖아요. 예, 힘들고. 노가다라 그래요. 300~400명을 점심에 해대야 되고 설거지가 뭐 산더미처럼 쌓여요. 기계처럼 막 그릇도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그럼 아주머니는 얼마 받으셨어요? 저는 조장이라 10만 원 더 많았어요. 그럼 얼마예요, 정확히? 100만 원이죠. 최저임금에 맞추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맞춰지는 거죠. 점점 계속. 진짜 이거는 몇 년 전 돈 그대로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29일 날 CJ가 들어오는데요. CJ가 고용승계 안 한대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요만한 A4 용지에다가 그것도 여기다가 책상 위에다 하나 딱 붙여놓고 여기 보세요. 여기다 써놨으니까요. 여기에 맞춰서 가시면 돼요. 어디로 가라고 돼 있었어요? 저는 의정부 무슨 법원이 돼요? 멀잖아요. 멀지요. 그 새벽에 어떻게 가요, 밥 해주는 사람이. 식당 아줌마들이니까 무지랭이라고. 우리도 그런 거 상식적인 건 알아요. 그만둘 거면 2달 전에 어디 딴 데로 가실 때면 가시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여기 병원에서 일 못하게 되는구나. 이건 언제 하셨어요? 아니 그냥 셔터 문을 내리고 엘리베이터 문도 내리고
뭐가 이상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이제 출근하시면은요 월급이 없어요. 아움 쫓아가셔야죠. 우리 왜 아움 쫓아가요? 여기 출근해야죠. 그랬더니 이제 월급이 안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렇게 무식하다니까요, 우리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부터 항의를 하는 거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쓰다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내다 버린 거예요. 저같이 13년, 10년 된 사람 많아요. 집에서 기르는 똥강아지도요. 13년 기르면요. 아프면 수술해주고요. 그래요. 안 되겠다. 우리 싸우자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되겠다. 우리 싸우자. 분하고 원통해서 들어갈 때까지 농성을 병원 앞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천막을 쳤어요. 제대로. 맨날 들려오는 소리 들어봐봐. 막 식사는 늦게 올라왔다 그러고 환자들은 불친절하다고 차도 끌 줄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안에서 한 달 못 버틸 거야. 우리 부를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바깥에서 그렇게 운동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비틀비틀 거리면서 석 달이 되니까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 뭐예요. 108일 동안 싸우신 건데요. 작년 겨울도 추웠죠? 아유, 진짜 추웠어요. 추위가 올 1월 달에는 엄청 추웠어요. 그래도 들어간다는 희망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손들 날이 있을 거다. 병원 문턱이 높아도 기올라다가 떨어지면 또 안 떨어지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터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기올라가자. 우리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로비 점검한 거예요. 우리 투쟁하면 막 징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구호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보통 적응하기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막 이상하고요. 막 무슨 뭐 비정규직 철폐 뭐 이러는 거 이것도 이상해요. 이것도 막 못하겠어요. 근데 100일만 하니까요 잘하더라고요. 어머니들 삭발도 하셨잖아요. 네. 왜 삭발하자는 그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왜냐면 삭발이 좀 맥혀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삭발 투쟁을 하면은 저쪽에서 좀 맥혀 들어가는 건 줄 알고 나 혼자 희생해서 우리 여럿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자기가 삭발을 하겠다고 나서서 했거든요. 되게 마음 아프던데. 예, 삭발할 때 엄청 울었죠. 많이 마음이 안 좋았겠네. 그럼요. 이거는 이제 딱 2달 되던 날 2월 29일 날 했어요. 네. 그랬는데 끄떡도 안 해요. 그까지 그 삭발해놔마나. 그럼 좀 실망스러웠겠는데. 실망했죠. 그래가지고 야 세다 세. 야 웬만해 갖고는 안 넘어가겠다. 야 이거 다시 우리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진짜 기발한 거를 내놔야지. 그냥은 안 나갑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이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목에다가 요렇게 걸 것입니다. 싸움도 안 해보신 분들이 연구를 참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상 당하니까 하게 되든가 누가 가르쳐주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처음이래요. 한일병원 목매는 거 특허내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반면에? 만나달라 우리는 협상을 하자 막 이래도 끄떡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데 두들기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게 힘들었죠. 우리는 모여서 거기 천막 안에서 아주 그냥 다 갖다 놨어요. 냄비니 밥솥이니 다 갖다 놓고 밥 해 먹으면서 점심 해 먹으면서 아주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오후 되면 퇴근 그렇게 했어요. 아주 막 몇천 명, 몇백 명 사업장보다 훨씬 더 단결이 잘 됐어요. 아주. 왜냐하면 오랫동안 일했던 동료들이라 아주 그냥 손발이 척척 맞아요. 요번에 들어갔을 때도요. 로비 점검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빨래줄이라도 하나 가지고 들어가야지. 우리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랬더니 언니 빨래줄은 뭐하게? 그래. 그래서 야 빨래줄이라도 야 칭칭칭칭칭 야 다 묶고 있어야지. 야 한 명씩 야 금방 드러낼 거 아니냐. 일단 노비를 점검하면 안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빨리빨리 앉아 그러고 그냥 빨래줄로 그냥 막 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걸로는 목에다가 막 둘렀어요. 목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당겨서 가위로 끊으려고 그러면은 연줄 묶였기 때문에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가서 그랬어요. 우리 어차피 한 번 살인시켰는데 가까이 오기만 해봐라. 요번에는 진짜 그냥 안 나간다. 끈 잡기만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근처를 못 오더라고요. 무서웠겠네 좀. 예.
그러는데 그 다음날 경찰이 근처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오려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동료가 놀래가지고 오는 줄 알고 움직이면은 목이 쫄리게 되어 있어요. 서로 칭칭칭칭 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쫄리느라고 이게 숨이 꼴딱 갔어요. 숨이. 오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 어? 오면 우리 죽는다 그랬잖아. 어? 니네들 살인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움직이면 죽는데 움직이는 바람에 쫄렸어요. 그래 한 사람은 조금 덜 쫄리고 한 사람은 숨이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저거 쇼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숨이 넘어갔는데 혈압이 200 올라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니까 응급실 좀 가까워요. 갔더니 쇼 아니야 진짜 숨이 살짝 끊어졌어 막 그러더래요. 이제 지가 실려가가지고 처음엔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쇼가 아니고 진짜 목숨을 걸고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각오를 상당히. 네. 왜냐면은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요. 진짜 잠자다가도 열통이 터져요.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우리 뭐 지렁이 같이밖에 안 본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를 밟았으니까 우리는 꿈틀한다. 막상 투쟁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는요 정치인들이 이 사회를 바꿔가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비정규직 없는 사회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이 투쟁을 통해서 연대를 하면서 이런 걸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그걸 느꼈어요. 난 그 전에 데모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밥그릇 조금 더 키우려고 데모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투쟁 성공 사례라고 할까? 연대도 많이 왔었고요. 예. 뭐 또 연대도 가신다면서요. 예. 가시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이게 긴 이렇게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들어갔을 때도요 어제 타결될 줄 몰랐어요. 아침까지도 깜깜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그냥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두들기고 있으면은 그게 금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두들겼을 때는 금이 약간씩 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무너지는 날이 있다. 박근혜가 어떤 분입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이 손 보이시죠? 손도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간절한 뜻을 이 손에 담았습니다. 간절한 뜻을 제 이 손에 담았습니다. 간절한 뜻을 제 이 손에 담았습니다. 국회로 꼭 보내주시겠죠? 보내주시겠죠? 해주시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겠죠? 해주실 거죠? 제가 믿고 가도 제가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의 위험한 폭죽, 위험한 이념 폭죽, 이 위험한 폭죽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후회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회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회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후회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교하고 과감하게 붙여나가야 합니다. 정교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붙여나가야 합니다. 정말 정교하게 그러나 과감하게 붙여나가야 합니다. 이 손 잡아주셨던 국민의 그 아픈 마음 결코 잊지 않고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손 잡아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 결코 잊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 오직 새누리당 뿐입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 국민을 제가 많이 뵙고 있는데
힘들어 하나이니까 또 장사도 잘 되게 해달라. 이제 좀 안전하다. 어려운 것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 할 때마다 또 마음이 아프고 또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날 기회를 주시면 후회하시지 않도록 반드시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여러분 많은 약속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가족 행복 모두의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 걱정, 보육 걱정, 취업 걱정, 노후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저희 새누리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꼭 실천하기 위해서 그 공약 하나하나마다 책임자까지 아예 선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10대 국회가 시작되면 100일 안에 이 공약들을 법으로 파기할 것입니다. 이 약속 꼭 지킬 것을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저와 새누리당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결코 미래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제19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할까? 이 문제를 오늘 원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란 유권자와 정치 엘리트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정치 엘리트를 뽑고 다음 선거를 가지고 그 정치 엘리트를 통제합니다. 다음 선거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국민의 대표로 뽑힌 정치 엘리트는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막대기를 꽂아도 어느 당 표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기능은 소용이 없게 되겠죠. 두 번째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틀과 통치 방식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뽑는데 예전처럼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뽑는다면 그 선거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비밀 선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뽑힌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죠. 국민의 투표가 매섭고 준엄하지 않으면 이렇게 권력자는 국민 앞에서 오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투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변화와 변화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쉬운 예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언덕길을 오르게 되거나 또는 커브를 틀게 되면 기어를 바꿔서 변속을 해야 됩니다. 선거가 이런 기어 변속의 역할을 합니다. 정치의 진로, 국가의 진로를 바꾸고자 할 때는 선거를 통해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19대 총선은 그저 아무런 변화 없이 가던 대로 직진한 것은 아닙니다. 여야의 의석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야당이 원내 진출을 확대했습니다. 또 보수 야당은 그 존재감이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또 각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내용이나 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권자들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뤄낸 것들입니다. 아마 뉴스타파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커브를 더 확실하게 많이 틀거나 속도를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갑갑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을 끌고 갈 때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진보라고 하는 것은 걸음이 느리면 느릴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19로 하루아침에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1년도 안 돼서 군사 쿠데타로 뒤집혔습니다. 또 유신 독재 정권도 대통령 피살로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민주화의 봄을 맞았지만 이건 역시 몇 달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80년 광주항쟁에서 87년 민주항쟁까지 7년에 걸친 민주투쟁으로 이뤄낸 우리의 민주화는 지금껏 뒤집히지 않고 그래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익어야 할 것은 익어야 하고 기다려야 할 때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정의롭게 이끄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의로운 것을 크고 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크고 강한 것을 정의롭게 바꿔놓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이번 19대 총선은 이 기준으로 볼 때 이것도 마저 못하고 저것도 마저 이루지 못한 어정쩡한 중간 지점에서 그냥 멈춰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번에 못한 것을 우리는 마저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흩어진 불꽃을 모으고 또 키워야 되겠죠. 정의로운 것을 강하게, 강한 것을 정의롭게. 저희 뉴스타파 제작진도 더 고민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탄핵 직후 한나라당은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당 현판을 떼어내고 이른 봄날 검은 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을 등진 채 천막당사로 행진하는 이른바 대국민 참회 이벤트까지 벌였습니다. 다 버릴 것 같던 한나라당이었지만 탄핵을 철회하라는 요구만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흔들었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박근혜식 소신과 원칙입니다. 8년 전 상황이 되풀이됐습니다. 이번엔 현판만 뗀 것이 아니라 아예 당명을 바꿨고 전면에 등장한 구원투수도 박근혜였습니다. 8년 전엔 야당으로서 정권을 공격하다 역풍을 맞았다면 이번엔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방치한 오만한 여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겉으로는 정권과 선을 긋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개입까지 확인된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던 문제로 물타기 했습니다. 성추행과 논문 표절 등의 범법 혐의자를 공천하고 그들을 소신 있는 언론인, 늠름한 일꾼으로 포장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선거는 승패를 떠나 과대 포장된 정치인의 본질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뉴스타파 마치겠습니다.